네, 2월 3일이고 고덕에서 지금 이호준 원장하고 참관하고 있고요. 환자 경과에 대한 질문이라서 처방에 관계된 내용이라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은 어떤 거냐면 부염살균방을 4대2로 쓰는 경우랑 5대1로 쓰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2단계 치료하는 이 상황과 3단계로 활력방을 4-4-2로 썼을 때의 치료 차이 혹은 증상의 어떤 판단의 감별점을 물어본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현장이에요, 현장. 네. 일단 그럼 이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염살균방 자체가 커버하는 범위는 위장 전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부계장은 그 부계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장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몇몇 소수자들을 위한 처방이잖아. 그러면 이제 처방의 인디케이션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는 어퍼 상부식도 관략근을 생각할 수가 있고, 부계장을 쓴다면 네. 지금 이 경우는 네. 그지? 그다음에 그냥 부염살균방은 정말 말 그대로 위 전체. 네. 증상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냥 속이 답답한 거랑 음. 이렇게 트름이 나거나 음. 속이 쓰리거나 하는 역류성 느낌은 조금 다르죠. 구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된다면 부염살균방을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부계장을 쓰는 게 맞을까? 부계장을 쓰는 게 맞을 것 맞을까?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한 답은 맞는데 항상 그렇진 않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정말 이게 짬매지는 게 안 돼가지고 줄줄줄 새서 네. 나타나는 상황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부계장을 생각을 한 건데, 네. 맞는 말인데, 환자가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이 일단 이렇게 엎질러진 것 때문에 여기 전체가 다 이 헛번이 있고 아침에 목이 쉬고 여기가 막 가래가 끓고 아픈 정말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네. 그러면 환자는 얘를 짬매준다고 해도 얘가 해결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상초를 넣고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 원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증상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고 머릿속으로 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상초를 치료해야 환자가 더 해결이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부염방 상처. 부염방 상처 4대2로. 네. 그리고 특이하게 역류성 식도염은 권원우 선생님의 경험이나 우리 원내에서의 경험을 따르면 3단계 치료를 해야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궤양방과 살균방 사사이. 네.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거의 이렇게 정말 처방 진단을 굉장히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닌 정말 역류성 식도염이어야 돼. 역류성 식도염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마치 우리가 아토피가 정말 진짜 금연체들한테 나타나는 아토피가 이만큼이라면, 소수라면 사람들이 그냥 아토피입니다 하는 게 훨씬 다수거든. 네. 그래서 진짜 찐을 골라내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이 대표적으로 찐을 찾아야 되는데 찐이 아닌데 아주 엄청나게 많은 네. 그런 대충 둘러대고 많은 이제 그런 범주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요새 이게 들여다봤거나 증상 들어봤는데 가래 있고 쓱 봤더니 이 상기도에는 문제 없다. 그럼 바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정말 그렇다면 3단계 처방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지금 여기 나온 거랑 다른 처방이지, 그치? 네. 그러면 진짜 역류성 식도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치?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권원 선생님의 팁은 아침에 목이 쉬느냐 안 쉬느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아침에 목이 쉬느냐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염산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위산이 들어있는 이게 엎어져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스필아웃이 될 거잖아. 바로 나올 거잖아.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까지 갔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도 통증이 있어야 되지만 후두에도 영향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침에 목이 약간 잠겼는데 한 5분 10분 얘기하면 풀리는 거 말고, 정말 목이 쉬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 목 쉬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걔는 일단 감별을, 걔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얘는 이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인 라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도 되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부식도 관략근을 처리해보겠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임상에서 위염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처방이 만약에 숫자가 100이라면 이 역류식도라고 판단해서 쓴다고 했을 때 이 부계장을 쓰는 확률은 10%도 안 돼. 왜냐면 범위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처방의 범위가 되게 좁아. 부계장도 부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계염증방으로 보통은 해결이 돼. 그러니까 부계염증이 전체적으로 있고 부계장 조직에도 일부 문제가 있으면 부계염증방으로 다 보통 해결이 돼. 근데 이쪽의 데미지가 너무 완고해서
여기만 가지고는 이 부연방만 써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여기만 특징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할 때 쓰는 게 부계장이거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부연방을 먼저 써보고 4대2로 그렇게 해서 증상의 경과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를 보고 그걸로 해결이 다 되면 굳이 해집고 들어가는 부계장을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아, 네. 지금 이 최금자 씨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다가 영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증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자꾸 올라온다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처방을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임상에서는 실제로 영육식도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증상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판단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혈번이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것보다 여기가 답답하고 아픈 느낌이 더 심하냐 이런 경중을 가지고 따지는데 항상 가이드라인은 넓은 범위의 처방 먼저 아, 네. 그리고 정말 영육식도가 맞다면 2단계 처방 안 아픈 척 혹은 3단계를 바로 쓰는 것도 그럴 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부계장은 정말 딱 이거는 확실하다 아니면 정말 이런 거는 다 써봤는데 이건 답이 안 나온다 근데 다른 변수가 없다 체질 음식 변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들어가도 돼. 그래서 사실 2008년에 처음에 내가 2008년, 2009년에 임상을 시작할 때 부계장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 네.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리고 딱 요것만 잡는다는 그런. 근데 해보면 부연방보다 오히려 타일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최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는데 당시 그냥 넓은 범위 처방부터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네. 근데 뭐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응용하면 되고. 네, 진료 때문에 잠깐 멈춰졌었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계장에 관계된 얘기를 했고 아무튼 요점 정리하면 부계염증방의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 일단 특별히 부계장을 의심할 만한 강한 소견이 없으면 넓은 범위의 치료부터 항상 하는 걸 원칙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그게 정말 찐이라면 3단계 치료를 해보는 것을 권하고 부위에 따라서 위장 문제가 심한 원인이지만 필요하다면 상초로 식도 자체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됐고 이 UES (Upper Esophageal Sphincter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부계장을 자유롭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선 씨는 어떤 분이냐면 수음 체질 환자고 이분도 그러고 보니까 한참 됐네요, 하신지. 위장이 늘 안 좋다고 하신 분이고 수음 체질, 눈이 까끌거리고 이제 이호준 원장의 질문은 이호준 원장이 질문한 그 핵심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어떤 게 궁금한 거죠? 아, 원래 소화불량에는 부연방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활력방을 바로, 442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이렇게 쓰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면 어떤 거냐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는 알겠고 어디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항상 좋은 질문인데 그럼 이제 이익선님의 차트를 좀 보자고. 치료를 2번 3단계 치료를 2번 했고 183, 153을 놨지 그지? 그랬더니 80% 좋아졌다 이렇게 환자가 얘기하고 있지 세 번째 왔을 때. 이거 보고 있어? 잠시만요. 응. 이거 좀 여기 살짝 내려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치료했더니 세 번째 80% 좋아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들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은 그러면 3단계 치료가 확 들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감별점이 뭐, 그러니까 어떤 큐를 가지고 찾았느냐 하나랑 이게 왜 들었을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 네. 어떻게 들은 걸까? 그거와 어떻게 차단했을까? 지금 어떻게 차단했을까를 물어본 거잖아. 네. 그지? 그럼 어떻게 들은 걸까 이게? 이 사람의 증상이나 이 사람의 현재 이 내원 당시의 상태를 가지고 이 처방이 무슨 짓을 한 걸까라고 추론을 한번 해볼래? 이 사람의 상황을 좀 초진 상태로 요약을 하면 뭐 눈이야 지금 뭐대로 하고 네. 그래서 위암 수술을 했지. 위암 수술, 그지? 상태가 보이나? 위암 수술이요? 위암 수술을 했지. 그 현주 증상 갖고 보면 돼. 네네. 2018년에 3분의 2였지. 네. 그러니까 초기였다는 얘기지. 3분의 1 남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고생을 했고 2021년 2월부터 다소 회복이 됐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도로 불편하다. 그지? 네. 그리고 체질은 수음 체질. 그럼 활력방 3단계와 이 부연방 3단계 배양방 이 들었다면 이 처방은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제 생각에는 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에
좀 활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위도 같이 운동성이 저하된 거라고 생각했고요. 4대 442 쓴 것도 이제 혈액의 저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나 생각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은 이 경우 어떤 거냐면 위장이 이거는 이제 체질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 거 한 가지랑 체질적인 특성 한 가지 그 다음에 수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거든. 그리고 연령.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이호준 원장한테 프린트 해주려고 하는 게 권 박사님 74년 논문인데 거기에 활력방 주치 4가지를 내가 암기를 시킬 건데 거기에서 나는 어떤 걸 판단했냐면 이 무병한 노인성 변화 그리고 하수, 위하수나 장하수 이 두 가지의 수험 체질이라는 체질적인 특징을 더해서 지금 처음부터 3단계 처방을 쓴 거거든. 활력방을 주방으로. 그치? 생각해보면 위장이 원래 3분의 2까지 있어서 전체가 다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만 남았으니 얘 입장에서는 항상 원래 먹던 대로만 먹어도 3배 과식하는 꼴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의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해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식을 해야만 괜찮은 상태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환자가 수험 체질이라는 체질적인 특징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위장이 작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이너리티인데 거기서 물리적인 크기를 잘라냈으니 더 위장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은 기능 보강이에요. 기능 보강. 그래서 동일한 논리가 모금 체질의 대장, 수험 체질의 위장에 같이 적용이 돼. 그래서 위장 문제나 대장 문제를 갖고 있는 각각의 수험 체질이나 모금 체질이 해당하는 주증을 호도하고 있을 때는 활력방을 반드시 같이 써주는 게 좋아. 거의 반드시라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주방과 부방의 판단은 증상을 들어보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분은 수술 이후에 어떤 문제, 갖고 있는 증상, 그러니까 이 원래의 캐파가 3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을 마치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비슷한데 그래서 활력방을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령이 70세가 넘으신 분, 수험 체질 이 세 가지가 딱 떨어지지 하나의 지점으로 그래서 활력방을 쓴 거고 부연방은 이제 활력방 이 사람의 병세에 맞춰서 단계를 올린 거야 같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단계를 써도 안 되진 않지만 이렇게 병세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고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밥을 먹으면 금방 내려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것처럼 표현하는 소화불량이거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노인인 것도 있고 수술의 경과 이런 거 봤을 때는 단계를 3단계를 처음부터 바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 183, 153 혹은 153, 183 이 처방은 부염살균방을 썼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적응증은 좀 좁은데 이걸 써서 해결해야 돼야 되는 사람은 이걸로 굉장히 빨리 좋아져. 부염살균방을 이런 경우에 쓰면 좋아지는데 약간 완행열차처럼 좋아져. 안 좋아지진 않아. 그러니까 부염살균방은 그러니까 개념이 청소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라카치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고 활력방과 부염방 혹은 활력방 3단계와 부염방 3단계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이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렇게 쓴 거고 그래서 Q가 거기에 있었고 들은 어떤 메커니즘은 아까 얘기했던 전신의 혈관 관계된 것도 안 듣지 않았겠지.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 처방이라는 게 시스템 전체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전신을 해결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중초 2단계의 그러니까 184대 2를 단계로 올려서 쓴 그걸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위장을 고치려고 쓴 처방이죠. 순전히 위장을 고치려고. 근데 그러면은 183 보통 5대5대1을 활력방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그럼 183 5대5대1은 장계에 들어가겠지. 장계 구조물의 활력이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될 때.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장계 구조물의 불편함이 아니니까 4대2로. 그러니까 183을 5대5대1로 써야만 되는 거는 전혀 아니야. 183도 4대4대1로 쓸 수 있고 마치 우리가 163도 바이러스방으로 쓸 수도 있고 살균방 3단계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쓸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부계장도 부연방과 부계장도 필요하면 우리가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183도 4대4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 이익선 씨의 11월 12일 경과를 보면 그 11월 5일이나 11월 8일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은근히 불편하다 뭐 이런 상태에서 이 처음에 썼던
183, 153을 쓰다가 네. 그지? 아예 부연방을 빼버렸지. 네. 궤양방을 빼버리고 활력방 3단계만 썼지. 네. 네. 그지? 그렇게 했더니 위장이 확 좋아지지, 그지? 그지? 여기서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처음 이제 오늘 데이 1이잖아. 정식 데이 1.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한 가지는 이건데, 봐봐. 1절 부르고 2절 부른 건데 183을 쓰고 153을 썼으니까. 네. 그리고 얘는 1절만 불렀잖아. 네네. 그지? 근데 때에 따라서는 1절만 부르는 게 더 효과가 크기도 해. 이게 내가 지난달에 차정호 원장이 한 달 참관을 왔을 때 내가 누차 하던 얘기인데 처방을 어떻게 하면 뺄지를 생각해서 더 뺄 상태가 없는 상태일 때 그 처방이 정확하게 들어갈 때 가장 효과가 세. 그래서 초심자일수록 자꾸 처방에 무언가를 더 하기가 쉽거든. 옆에다가 이거 놓고 저쪽에다가 저거 놓고 마치 사물탕을 쓰고 사군자탕을 같이 쓰는 것처럼. 네. 네. 팔체질 임상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처방의 하나의 병리로 처방의 모든 그러니까 환자의 병리가 다 설명이 되면 옆에다 뭘 쓰면 사족이 돼. 그래서 간단하게 쓸수록 더 효과가 좋아. 는 살균방과 바이러스방에 대한 얘기고요. 환자 세 분인데 세 분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허리나 무릎 관계된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거기에 척추방을 쓰고 옆에 살균방이나 바이러스방을 부위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더해서 쓴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바이러스방과 살균방과의 어떤 처방의 감별점,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될 것 같고, 그 방금 썼던 내용 중에 부연방 4대2랑 살균방 4대2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 왜냐면 4대2로 아니고 5대1로 썼으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 지금 4번 안선자 씨, 석병순 씨에서 척추방의 부방으로 바이러스방과 부연방 4대1을 붙이는 것의 기전. 그래서 부연방은 척추방 옆에 어지간하면 잘 붙이지 않고 살균방을 지금 붙이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거거든. 네, 근데 살균방을 4대2로 쓴 게 아니라 5대1로 썼으니까. 석병수님 제가 아직 못 봤는데 5대1이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서 봤지, 그지? 다 5대1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고, 이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나랑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팔체질의학적인 처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낸 다음에 생각을 한 걸 가지고 처방을 찾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논문도 이제 쭉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려고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건데, 임상에서 어떤 이 경과가 나온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납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한 후 그 귀납적인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 실침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아낸 게 팔체질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74년도 처음이라고 하면 권 박사님 기준 62년, 65년, 74년 이때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00년대 초반에 권 박사님께서 대중 강연 한참 하실 때 이제 한의사들 신기회 당시 있던 한의사들한테 강의하신 내용도 있고, 그러고 나서는 권 박사님이 직접 처방에 대한 강연을 하신 거는 없거든. 그래서 권 박사님이 직접 어떤 처방에 대한 나름의 저작물로 적혀져 있는 것은 초기 단계의 논문,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 이게 다야. 그러고 나면 박사님이 직접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고, 그러고 나서는 주로 그 이후 단계는 2000년대 초반 이후는 권은준 선생님께서 많이 강연을 하시고 발설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부르는 무슨 방 하는 이 이름은 대부분 다 초기 단계에 쓰여진 이름들이야. 살균방, 바이러스방, 척추방은 이때는 사실 없었어. 2000년대 초반에 척추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것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이러스방이 바이러스만 잡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살균방이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척추방이 척추만 고치는 게 아닌 거고. 그러면 일단 척추방부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척추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추간판과 관계된 문제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잘 듣고 그게 임상에서 상견하는 질환이니까 별칭처럼 붙은 거거든. 근데 사실 척추방의 정확한 정의는 장기염증방의 3단계 처방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은 장기 조직의 염증을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열이 같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단계염증방 2단계 처방이 갖고 있지 않은 조금 더 이 척추방 많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3단계 처방으로서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뼈와 뼈 사이의 염증을 해결하는 방식. 뼈와 뼈 사이의 염증을 몸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이제 발현되도록 하는 게 척추방이거든. 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어떤 이 파셋 조인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조인트가 가장 많은 곳이 척추고. 그죠? 그러니까 척추라는 게 경추 흉추가 이렇게 수직으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붙어 있고 옆에도 붙어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 조직이 관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만나잖아. 윗뼈 아랫뼈끼리. 그래서 그것이 다 뼈와 뼈 사이니까 그 지점에서 해결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관찰되니 척추방으로 이름을 붙인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척추방을 척추에만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이러스방으로 그 얘기를 옮겨보자. 네. 그러면 사실은 65년, 74년 논문에는 바이러스방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 살균방이라는 말만 있어. 그치? 그리고 이걸 4대2로 치료한 방식이 아니라 5대1로 치료를 하고 3단계로 바꾸면 몸의 이 면역계 중에서 1차 면역, 2차 면역 하는 그 선천 면역, 후천 면역 하는 그 면역계의 흐름에서 살균방에 해당하는 문제의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뭐 마크로파지가 먹어치우고 호중구가 달려들고 처음에 고름이 생기고 하는 그런 1차 면역 네.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걸 올리는 방식이 살균방 4대2로서 할 수 있는 몸의 역할이라면 그게 이제 몸에 더 들어와서 바이러스는 이제 이 세포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뻥 터트리고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APC가 인식을 해서 APC 하면 뭔지 알지? 네. 하나만 인식했어요. 그래서 APC가 인식을 해서 T셀을 혹은 B셀을 막 이렇게 항체 면역, 세포성 면역 말고 체액성 면역 이제 그 지점까지의 면역 효과가 일어나야 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바이러스방이거든. 근데 바이러스방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방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2차 면역이라고 부르는 이 체액성 면역까지 몸의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가장 임상에서 많이 보이니까 많이 쓰이니까 바이러스방으로 이름을 붙인 거라고. 2000년대 초반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처방 두 개의 효과가 끝나느냐면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해야 되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걸 확장을 좀 시켜볼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마치 불난집에 와서 소방차가 불을 끄듯이 처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나가면 불이 안 났는데 미리 미연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방을 쓸 수도 있어. 그게 왜 가능하냐면 팔체제약적인 치료는 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이 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을 증가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마치 성벽으로 치면 성벽에서 밖에서 무언가가 막 자꾸 달려올 때 보수를 할 수도 있지만 급히 아니면 미리 적군이 안 쳐들어와도 미리 보수를 해놓을 수도 있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어떤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게 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 내에서 항상 살면서 틈만 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그게 보통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지? 우리가 호발하는 질환이 뭐지?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도 있어.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 바이러스 중에서 예를 들면 틈만 나면 조금만 피곤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헤르페스 조스터 같은 거, HSV, 단순포진. 그러면 피곤하면 입술이 뭐 똑같은 부위가 혹은 눈자가 뭐 어떻게 이런 것들 다 단순포진, HSV.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야. 걔네들 다 친척이지, 그죠? 그래서 이 신경절에 항상 이렇게 기생이 있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병리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가 일단 들어와서 숨으면 이거 완전 박멸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숨어 있다가 면역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정한 시점에서 얘가 이제 기회를 봐서 틈타고 이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우리 mRNA 요새 백신 맨날 나오는 그 그림 생각하면 들어가서 안에서 세포 내의 원래 정상적인 소기관 머시너리를 이용을 해서 세포를 파괴하고 나와서 짠 하고 에일리언처럼 증식하는 게 바이러스잖아.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그걸 인식을 해서 얼른 항체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고. 이제 아무튼 그 상황에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당장 있든 없든에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가장 쉬운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것도 바이러스방으로 가능하다는 게 지금 확장되어야 될 논리야. 무슨 말이냐면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신경의 문제가 바이러스랑 무관하게 신경에 어떤 구조적인 데미지가 와 있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다.
바이러스방이라는 말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바이러스가 없는데 무슨 바이러스방을 써?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척추방 얘기를 내가 예로 들었지만 척추가 아니라도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발생됐다면 쓸 수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방에 바이러스를 지우고 얘가 평소에 잘 살기 쉬운 몸에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될 때는 바이러스의 유무와 무관하게 쓸 수 있다. 아, 네, 면역계 정상화. 아니 면역계랑 달라. 이게 지금 면역계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길게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일반 폐체질 의학을 하는 한의사들이 아예 이 정도 개념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 신광 원내에서도 그렇고 뭐 조금 어디 저 일반적인 폐체질의 의학이 어느 정도 이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 데서도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면역과 상관이 없는 정말 말초의 구조에 대한 얘기. 네. 정말 말초의 구조에 대한 얘기. 요걸 한번 내가 지금 녹음을 한참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네. 집에 가서. 그래서 봐봐. 말초에 이 손가락 끄트머리에 어떤 통증이 있다고 치자고. 여기에 통증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방이나 아니면 그 처방의 결과 같은 살균방 5대1을 써서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상황은 바이러스나 균과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면역과도 상관이 없어. 그냥 순전히 어떤 말초의 로컬 사이트에 대한 얘기라고. 면역과 상관이 없어. 지금 면역은 아예 지금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야. 구조 손상이라고. 구조 손상이라고. 구조 손상. 근데 그 구조 손상이 신경 조직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왔다면 바이러스의 유무와 상관없이 균의 유무와 상관없이 쓸 수 있다. 그게 네. 꼭 인펙션이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일단 그거를 한번 잘 집에 가서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을 해봐. 성벽에 바이러스가 안 쳐들어가도 이 신경 조직 자체에 구조적인 복구를 시킬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 외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경 조직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쓸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파생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신경 조직의 어떤 nerve damage, 그러니까 이게 수초가 벗겨졌다고 생각되는 현상이든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느껴지는 현상이든 임상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면 되냐면 관절 자체에 염증은 없는데 혼자서 과감작되어 있는 신경의 어떤 하이퍼 센시티비티를 줄이거나 반대로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신경 조직이 작동을 잘 안 해서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도 복구시키는 처방으로 이해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 각성성 기능 항진 다 하나로 기능 항진의 저하를 둘 다 하나로 치료하는 정상화시키는. 자, 이제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보자고. 그러면 자 봐봐. 우측 뇌술통에 균이 살지 못하도록이 아니야. 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뭐 아니 무릎에 무슨 균이 살겠어. 그지? 네. 무슨 뭐 봉화지겸이 아니고서야,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말초신경의 통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지. 말초신경의 통증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미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는 가만히 있는 신경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진 않아. 주변 조직에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초신경은 그걸 통증을 감작하는 어떤 수용체 역할로서 전달하는 전달 신경 그러니까 통로일 뿐이잖아 원래라면. 네. 그치? 그러니까 주변에 관절 조직에 염증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감작을 해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 얘가 하는 역할이지. 네. 그치? 그런데 그 염증이 원래 있었던 불이 난 데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불이 난 건 해결이 됐지만 만약에 그 주변에서 불을 전달하고 있었던 몸의 어떤 조직이 불이 난 것을 계속 전달을 하다 보니 얘한테 불이 옮아붙었다고 가정을 하면 혹은 옮아붙지 않아도 얘가 혼자서 신호를 5번만 보내면 되는데 10번씩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원래 불이 난 때는 꺼졌는데 얘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럴 때 쓰는 게 살균방.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게 바이러스. 이런 개념에서 근골격계 치료할 때 여기에 균하고 바이러스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환자가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통증이 그냥 뭉근하게 아프다고 표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느 한 군데가 탁 찌르듯이 아프다고 표현하거나 평소에 괜찮다가 이렇게 하면서 걸린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전자일수록 뼈와 뼈 사이의 염증이 일반적인 상황에 가깝고 후자일수록 바이러스방이나 살균방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가깝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지금은 이제 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척추라고 생각하면 이 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수액이 추간판 내에서 좀 얌전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한쪽으로 삐져 나오거나 뭐 섬유를 찢거나 하면 삐져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잖아. 컴프레션을 하면 그 압박된 신경과 연관된 부위에 방사통이 생길 수 있지.
그러면 일단 이게 신경이고 주변에 이렇게 부어서 얘가 눌렸다면 외초에는 이 신경은 그냥 피해자일 뿐이지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지 얘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얘만 해결되면 끝나는 문제지.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성화됐다면 만성화돼서 어느 순간 그냥 24시간 계속 통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상태라면 얘가 이렇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 혼자서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계속 찌그러져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바이러스방을 주방으로 쓰는 것이 혹은 탈균방 5대1을 주방으로 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아까 3차 신경통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3차 신경통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신경의 구조적인 데미지잖아. 네. 그치?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3차 신경통이 이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구안화사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해도 신경의 구조적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 바이러스방을. 네, 무슨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뭐 균이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침입했다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좀 해야 돼. 네네.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2단계, 3단계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신적인 어떤 면역계의 항진 혹은 교란이 같이 있는지를 살펴서 처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둘러봤더니 여기 이간모든 장간모든 뭐가 자꾸 난다고 하든 3단 바이러스방 자체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경하고 상관없는 원래 바이러스방 자체의 의미를 살려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여기만 아픈 사람인지 이를 생각을 해서 전자일수록 바이러스방을 같이 써주는 게 적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팔체질의학적인 처방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를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들어낸 몸을 치료하는 거거든. 내가 침을 놔서 여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이 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몸을 치료해서 몸이 이걸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은 여기에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처방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 처방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다른 상황도 펼쳐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바이러스방의 원래 주중에 해당하는 상황을 같이 갖고 있으면 충분히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이 사람의 증상의 강도나 증상의 어떤 신구를 봤을 때 2단계 처방보다는 3단계 처방이 어울리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는 척추의 문제일수록 3단계 그러니까 바이러스방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 그리고 말초 관절로 갈수록 조금 더 2단계 처방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제 3단계가 항상 2단계보다 우월하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게 2단계 처방에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가지는 3단계 처방을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지? 범위가 넓은 거. 범위가 넓지? 범위가 넓고 또 한 가지는 부위를 지정할 수 있지, 그지? 아나통처럼 같은 네.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이제 손이 아프다. 그럼 얘는 그냥 상초에 해당하는 부위를 지정해 주는 게 더 정확한 경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런 무릎 혹은 등등등 이런 상황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척추 관계된 아주 오래된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면 경험적으로도 살균방 2단계 쓰는 것이 더 적합하고 내지는 또 부위도 지정을 해주면 조금 더 적합하고 이런 판단을 아마 당시에 내가 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아까 그 같이 있을 때 내가 침 놓은 사람 봤을 텐데 왼쪽 두통이 있어서 한 20분 있다가 괜찮다면서 약간 괜찮다 갔던 사람이었지. 아니면 또 그 전에 분도 바이러스방 척추방 같이 썼거든. 그랬었는데 그 자매 둘이 다 그렇게 했었는데 두 명 다 척추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문제가 오래됐거나 문제의 강도가 심하거나 이거는 척추방만 두 번째 환자분은 특히나 척추방만 썼는데 안 듣고 당일에 가는데 두통이 계속 안 좋았고 진통제 먹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열흘 내내 고생했다고 했거든. 그러면 병의 신구에서는 신에 해당하지만 병의 강도는 조금 무겁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척추의 전반에 관계된 문제라는 경험적인 통찰에서 3단계를 바로 쓰고 척추방을 부방으로 빼버리고 바이러스방을 주방으로 쓴 거지. 왜냐면 척추방만 썼을 때 안 들었으니까. 그치?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면역에 관계된 문제는 또 방금 얘기했던 이런 신경의 말초의 신경 손상이나 과민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원래 바이러스방의 본연에 해당하는 영역이라서 그거는 또 다음번에 얘기를 좀 할게요.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동음이의라고 생각하면 돼. 동음이의. 근데 그 동음이의끼리 서로 어느 정도 개념적인 연관이 있고, 근데 그 개념적인 연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혼잡하게 쓰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래서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초반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돼.